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보수의 종말 저자 신인규입니다. 네, 새로운 반갑습니다. 직업군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네, 저자 신인규. 신규 작가입니다.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표해주고 계시는데요. 서점에서 책을 보려면 언제부터 가능하죠? 일단은 11월 초부터는 이제 풀린다고는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사전 예약 구매만 가능하고요. 11월 9일에 제가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빠르게 선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윤캠프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 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환 전 교수의 폭로죠. 네,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이 신용환 전 교수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가 됐고 이를 토대로 회의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 중이던 명태균 보고서 PDF 파일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파일이 최초로 만들어진 날짜가 3월 8일 오후 6시 20분으로 되어 있고 파일을 내려받은 시간이 3월 9일 2시 3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그 당일이기도 했던 2022년 3월 9일이었죠. 이 보고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다라는 이제 내용이 예측이 되어 있는데 신 전 교수는 이 내용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간 이제 명태균 씨는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 또한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의 관계를 단절해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죠. 게다가 강혜경 씨 주장대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이 신용환 씨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 전 교수는 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5호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신용환 교수의 말에 대해서 또 여권 관계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우선은 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합법이지만 주가 조작은 범죄인 것처럼 두 가지는 분류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도 이제 공표냐 미공표냐를 가지고 마치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공표나 미공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의 행위가 있었냐 그리고 그 행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환 그 교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그 보고서가 돌아다니면서 전략에도 쓰이고 뭐 홍보에도 쓰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론 조작 행위는 업무방해 범죄에 해당하고 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고 캠프에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 이런 것들의 법에 저촉이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사전수뢰죄 여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전수뢰죄요? 그게 그렇습니다. 뭔가요?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예. 이런 식의 본인이 지출할 금액을 면제받는 식으로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전수뢰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결코 간단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좀 더딘 게 지금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뭐 신용환 교수가 상당히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니라 실무만 하다가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만약에 실무자라고 전제를 하면 실무자까지도 그 보고서를 다 활용했다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선거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논리로도 받아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신용환 교수가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이 맞다면은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공천 개입 의혹도 굉장히 중요한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요.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이 발언을 본인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장소가 김영선 전 의원의 사무실이었고 그때 직원들은 아마 그 음성을 모두 들었을 거다. 그리고 명 씨는 그 음성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녹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강혜경 씨가 해왔던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오늘자 보도도 하나 나왔는데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 1등으로 이제 나온 여론조사가 실제로 조작되었다는 이 정황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간 강혜경 씨가 공개한 녹취 파일만 있고 명태균 씨는 조작을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요. 뉴스타파가 이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이 원본 데이터 자료 같은 것들 이제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실제로 1,500개 샘플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홍준표 후보 간의 지지도 격차도 더 벌어졌다라는 점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21년 경선 기간에 최소 8건의 여론조사 조작이 확인됐다고 이 보도에 따르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도 선거해보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하셨을 텐데요. 이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는 모두가 다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제되는 건 여론 조작이죠. 근데 이 조작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했고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거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부자의 이런 조작이라고 하는 그 증언보다 더 센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명태균 씨가 방송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단적인 예로 미래한국연구소와 명태균 씨 본인 스스로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10년을 일하면서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일했다라고 하면서 녹취록까지 공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과 무관하다라는 말은 본인 스스로의 증언이 모순되니까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거짓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혜경 씨나 지금 이 김태열 씨는 내부자거든요. 내부자의 증언이 복수로 나왔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사실에 더 부합한다라는 이제 그 입증이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까지도 지금 당당하게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증언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국회에도 못 나오고 낚시터 갈 건강은 있는데 국회에 나올 건강은 없다라는 상당히 좀 터무니없는 핑계로 지금 증언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둘만 놓고 누가 더 증언의 신빙성 내지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전 강혜경 씨가 훨씬 더 진실에 접근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나온 패널 중에 한 분께서는 그 낚시가 실제로 좀 암호가 아니냐, 실제 낚시를 간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방송에 인터뷰에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전한 적도 있어요. 정말 송구하면 국민들을 대표해서 묻는 국회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나와서 떳떳하게 발언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 전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전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0%. 네, 지난주 나왔던 내용이죠. 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9월 2주차 조사에서 최저치인 20%를 한번 기록을 했다가 6주 만에 다시 이제 떨어진 건데요.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를 좀 살펴보면 김여사 문제가 15%로 가장 높았고요. 또 그 뒤로 경제, 민생, 물가 부분이 14%, 소통 미흡이 1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국정농단 논란으로 사과를 했을 때 지지율이 17%였다는 점을 거론을 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곧 10%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번에 이 갤럽 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19.88%가 정확한 수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체 보고서를 보면 총 조사자가 1,001명인데 199명이 이제 윤석열 직무 긍정응답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20%가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이 20% 지지율 발표와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와중에 명태균 씨 아이템 관련해서는 임금님계 캔디님이 위중죄가 두려워서 국감 못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해주고 계시기도 하네요. 자, 20%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낮은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돌 맞고 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물론 당일날 대통령실 입장은 엄중하게 상황 인식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메시지가 좀 충돌한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한 건데 마치 그렇게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뚫고 소신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돌 맞으면서 가겠다 절대 못 갑니다. 그 돌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 이게 10%대로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는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데드덕의 증상은요. 인사를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첫 번째 문제점과 정부 내 보안이 이제는 지켜지지 않는 이런 문제 그리고 국정수행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식물 상태로 남은 임기를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 국정수행 지지율을 올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권 분열의 전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이라고 지지율을 외치신 분들도 잘 모르겠다가 21%예요. 근데 부정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무슨 뭐 의료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독단적인 소통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길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만나기도 귀하고 그 귀한 지지자 만나도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부정 지지자들은 도처에 널렸고 그분들은 만났을 때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의료 문제, 민생 문제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러면서 아마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 이게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더 높아진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와중에 존슨훈님께서 국민 대변인 신인규 흥해라라고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련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한동훈 특검 아닌 특감 추진. 네, 특별감찰관 임명 두고 여권 분열 격화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특감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간 야당이 반대해왔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특감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당내 계파 갈등이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 의총을 통해서 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특감과 관련해서요. 그렇게 밝히자 친윤계에서는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위를 짓밟는 관종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탄핵 전야가 그랬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전국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겨냥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는 11월 1일 이후에 이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어쨌든 이 특감을 두고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친한계와 친윤계의 어떤 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특감 추진하는 게 김건희 특검을 결국 해방 놓는 일이 될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관련돼서 비판이 이어지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건 개인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는 그게 맞는 길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제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200일여 만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도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대표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시끄러운 국민의힘 상황인 건데요. 대통령에게 개인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동훈 대표의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뜻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라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거든요. 전 이런 시도도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표적인 논쟁이 저는 특감과 관련된 논쟁이라고 봅니다. 이게 특검하고 특감이요.
진짜 글자 하나 차이인데 네. 내용과 본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임명해야죠. 근데 특별감찰관의 임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실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닥쳐올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인 거고 특검이라는 것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과거에 대한 단죄 이걸 지금 하라는 요구인데 국민들은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특감을 가지고 표결까지 가니 많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쓸데없는 그런 좀 무익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지지율 10%랑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의미 없는 논쟁을 표결로 풀기 시작하면요. 여권 분열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지지율도 여권 분열이 가속화되면 그 지지 기반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중질환, 내부 분열에 의해서 이 정권 자체가 위태해질 전 그런 위기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내부만이 아니라 지금 외부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북한군 전선 투입 초읽기. 네, 굉장히 좀 임박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에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을 했고 우크라이나를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쿠르스크 지역은 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지난 8월부터 교전하고 있는 접경 지역인데요. 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벨기에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4일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이 살상 무기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의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신원식 실장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보도 화면에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국제 정세도 심각한데요.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이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사이에 나타난 이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심리전에 활용하겠다? 그럼 대한민국도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겠다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사담이지만은 둘이 육사 선후배 관계긴 하지만은 국가적인 문제, 이 안보에 관한 사항을 그것도 안보실장과 그 개인적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이게 면제될 수 있는 책임은 아니다. 저는 한기호 의원의 이런 인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외교 안보에 대한 태도 이걸 저는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정 될까요? 뭐 누구 말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라도 좀 얘기를 해서라도 좀 교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서글프긴 하네요. 자, 다섯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그 전에 혹시 속보 예, 저희 방금 속보가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네. 속보 따르면 한중일이 3국 정상회의 그리고 외교장관 회의를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한다라고 하는 속보가 떴습니다. 네,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네요. 네. 자, 다섯 번째 뉴스는 일본 자민당 총선 참패. 네, 어제 또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이 공명당이 각각 191석 또 24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전체 일본 그 중의원 의석이 465석인데 233석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이게 이제 자민당이 의석수 단독 과반을 밑돌게 된 거는 또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15년 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현지 언론들은 이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파문이나 또 이제 고물가
고물가로 인한 이 실질 임금 감소 등이 또 민심이 여당의 등을 돌린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일에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관련해서 또 책임론에 벗어나기 힘든 전망입니다. 선거는 언제나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코너를 좀 야심차게 준비해가서 이거를 또 하고 가야 되거든요. 시간 괜찮으시죠?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까지는 인물 분석을 신인규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화제의 한 장 사진으로 신인규 변호사님의 정치 평론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신인규의 원샷 원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원샷 원킬. 네. 이 망원경은 소품 이미 사놨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 보겠고요. 네, 이번 주에 신 변호사님이 고르신 사진이 뭘까요? 저 사진인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둘 다 똑같이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저 웃음의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언제죠? 제가 좀 10월? 설명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 예. 일단 두 분이 저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랑 여야 당대표 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재명 대표는 이 승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이 웃음 자체에 상당히 좀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역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저 웃음 속에는 그 노래 제목이 떠올랐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그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어떻게 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공간을 열어보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로 가도 문제고 좌로 가도 문제인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랑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 온다. 그럼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체성 논란에 바로 직면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랑 어떤 합의안도 못 만든 채 또다시 빈손 회담을 한다면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표가 이렇게 무능해도 되냐라는 국민적 비판에 지금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웃으시니까 본인도 안 웃을 수도 없고 멋쩍어서 웃는 것 같습니다. 멋쩍은 웃음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진은 10월 23일 중앙포럼에서 만나서 두 대표가 이야기하는 모습인데 바로 이틀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빈손회담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의 어떤 해석이 빛이 나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웃음은 살짝 좀 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 조금 슬퍼 보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플 때 웃는 것은 인류. 예. 승자. 예.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한 컷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 탐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